소호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 올릴 글은 태계 선생을 둘러싼 7명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계 선생의 다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큰 며느리를 감싸고 작은 며느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태계의 마음 씀씀이. 당시 조선에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야사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태계의 도양과의 로맨스 그레이. 그래, 맞아. 태계 선생도 인간이었구나. 우리의 가슴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태계의 모친, 전실과 후실, 그리고 소실 등 4명의 여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 오늘은 두 며느리와 마지막 사랑이었던 기생부영 등 3명의 여인에 관한 시간이다. 아시다시피 태계 이황은 가정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인물이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춘천 박씨 밑에서 성장하였으며 친형 이해는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퇴계가 50세 되던 해에 유배 도중 병사하였다. 첫 부인 김혜어 씨는 둘째 아들 출산한 후 한 달 만에 27세의 나이에 세상을 버린다. 심한 정신질환 가진 것을 알면서도 측은지심으로 재혼했던 둘째 부인 난동권 씨. 역시 아이를 낳다가 퇴계 나이 46세 때 사별한다. 이후 그는 48세 무렵 단양 군수 시절에 만난 기녀 출신의 소실, 두영 외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은 여생 22년을 보낸다. 아들은 이준과 이채, 그리고 서자 이적이 있었지만 태계는 살아생전 둘째 아들 이채와 증손자가 요절하는 비극을 겪는다. 태계의 며느리 사랑은 지극했다. 맏며느리 봉화금 씨가 시집 올 때 태계 집안이 미천할 뿐 아니라 가난하다 하여 친정에서 혼수를 대충 얼버무렸다. 그뿐 아니다. 상객으로 사돈댁에 갔던 태계가 맏아들의 혼례를 끝내고 사돈댁을 떠나자 봉화금 씨 일가들이 진성 이 씨 같은 한미한 집안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고 하여 태계가 앉았던 대청마루를 물로 씻어내고 대패로 깨끗이 밀어버렸다고 한다. 후에 그 이야기가 태계 집안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진성이 씨 문중에서 들고 일어나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며 야단이었다. 그때 태계는 한편으로는 문중 사람들을 다독이며 사돈댁의 괄씨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맞이한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극진히 감쌌다고 한다. 태계는 맏며느리가 자신의 버선이나 옷을 기워주면 잊지 않고 있다가 꼭 바늘 같은 것을 선물로 주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넓은 도량과 덕에 크게 감동하여 태계가 서울 생활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평생 지극하게 받들어 모셨다. 그녀는 1570년 12월 태계가 세상을 버린 2개월 후인 1571년 1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다.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극진히 모시지 못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으니 나를 아버님 묘소 아래에 묻어달라. 우리는 지금도 태계의 묘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며느리금 씨의 묘를 볼 수 있다. 태계의 둘째 아들 이채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를 잃었다. 채는 경상도 의령의 외가에서 성장했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약했다. 채는 경상도 산청으로 장가간 지 3년 만인 21살에 세상을 떠난다. 둘째 며느리 유씨는 자식도 없이 청산과 부가 되고 말았다. 태계가 단양 군수로 있던 48세 무렵의 일이었다. 태계는 그해 10월에 풍기 군수로 전임되었다가 학문에 전념하기로 작정하고 이듬해 겨울에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는 홀로 된 며느리가 있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데가 없었다. 어느 봄날 밤이었다. 며느리의 방에 불이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란도란 정답게 속삭이는 말소리조차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깊은 밤중에 며느리 혼자 있는 방에서 웬 말소리가 들릴까?
퇴계의 머릿속에는 일순간 여러 가지 해괴한 생각이 떠올랐다. 마침 그 방에는 창호에 조그만 틈이 있었으므로 그 틈으로 방 안의 전경을 엿보니 며느리가 지프로 남자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는 방 안에다 모셔놓고 여보, 한 잔 드세요. 여기 이것 좀 자셔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손수 만든 음식이에요. 하고 산 사람에게 말하듯 속삭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 끝에 퇴계는 사돈댁에 서신을 보냈다. 며느리가 불쌍하니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일은 알아서 하시라. 재혼을 시키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었지만 편지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였다. 한양에 갈 일이 있어 올라가다가 날이 저물어 퇴계는 산속에 있는 어느 기와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 음식이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퇴계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되어 있었다. 양념도 입에 꼭 맞아서 집에서 먹던 음식과 추워도 다를 것이 없었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 남의 집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도 입에 맞을 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려고 하자 주인집 여인이 하인을 시켜서 버선 한 컬레를 선물로 내다 주기에 신어보니 그 버선이 신기할 정도로 발에 꼭 맞았다. 그 순간 퇴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아, 나의 둘째 며느리가 이 집으로 개가를 온 모양이구나. 그 집을 떠나 얼마를 걸어 나오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집 주부가 단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서서 배웅하고 있었는데 먼빛으로 보아도 그 여인은 둘째 며느리였음이 틀림없었다. 34세의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오른 퇴계에게는 36년 동안 140여 회의 벼슬이 내려진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사양하고 실제로 관직에 재임했던 기간은 14년 10개월밖에 안 된다. 근무지는 대부분 서울이었고 두 차례만 충북 단양과 경북 풍기에서 지방 근무를 했다. 퇴계가 단양군수로 부임한 시기는 둘째 부인이 죽고 난 2년 후인 48세 무렵이었다. 그곳에는 두양이라는 18살의 광기가 살고 있었다. 야사에 의하면 그녀는 시소화와 검은고에 능했으며 매화를 특히 사랑했다. 퇴계 역시 매화를 특별히 사랑하여 평생 매화를 읊은 시가 무려 107수가 되며 이 중 91수를 추려서 매화시첩이라고 시집을 만들기도 했다. 두양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매화화분 한 그루를 잘 길러 두양에게 남겼는데 두양은 그 매화를 어머니처럼 대하였다고 한다. 관계인 두양은 신임군수 퇴계를 가까이 모시게 된다. 퇴계의 고매한 인품에 흠모와 사모의 정을 느낀 두양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애지중지하던 매화 화분을 퇴계의 처소에 옮겨 놓았다. 첫 부인에 이어 둘째 부인마저 사별하고 둘째 아들도 요절한 즈음이라 퇴계는 울적해 있었고 그만큼 몸도 쇠약해 있었다. 그런 이유여서였을까? 한떨기 설중매 같은 두양의 재능과 품성을 퇴계는 사랑하게 된다. 함께 시와 음료를 논하고 산수를 거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겨우 10개월 만에 이별의 슬픔을 맞게 된다. 퇴계의 형 이해가 단양군수의 직속 상관인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자 상피제에 따라 퇴계가 풍기군수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퇴계와 이별한 후 두양은 관기를 그만두고 퇴계와 함께 논일던 남한강 강선대 기슭에 움막을 짓고 평생을 살았다. 퇴계는 말년에 안동에 있는 도산 서원에서 조용하게 지냈는데 한때는 병세가 위독해서 자신도 모르게 옷을 입은 채로 설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경황에서도 그는 시중 들은 사람에게 불결하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매화 화분을 딴 방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 매화는 바로 두양이 준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병이 깊어 누워있던 1570년 섣달 초여들의 날 제자들이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창문으로는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윗목에는 매화 화분 하나가 두세 송이 부푼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데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이 말을 끝으로 태계는 이승을 하직한다. 나이 70세였고 두양과 헤어진 지 22년이었다. 두양은 소복 차림으로 단양에서 머나먼 도산 서원까지 4일간을 걸어서 돌아가신 임을 뵈었다. 문상을 갔다 온 이듬해 퇴계 선생과 논일던 강선대 기슭에 묻어달라. 고 유언을 남기고 강선대에서 남한강 푸른 물에 두양은 몸을 던졌다. 이후 두양의 묘는 강선대 부근에 조성되어 수백 년간 이어진다. 충주댐의 건설로 수몰될 지경에 이르자 1984년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위쪽으로 이장되었다. 현재 단양 장원하루 건너편인데 충주댐 유람선을 타고 가면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용어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상객은 혼례를 위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거나 신행 때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객의 역할은 보통 신랑의 삼촌이나 손위 형제가 합니다. 상피제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서 혹은 직속 관서의 관원이 되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고려 시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참고한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윤사순 교수가 지은 태계 철학의 연구와 태계 이황, 그리고 신기현 교수가 지은 태계 이황을 참고했습니다. 또 정창건 교수가 지은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와 최인호 선생이 지은 소설 유림도 참고했습니다. 더하여 정비석 선생의 태계소전과 조선일보 연재소설 명기열전의 단양기생 두양편도 참고했습니다. 또 진성희 씨 종친회 홈페이지와 선조유목첩,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 충북 청주시 문해문화재단지와 충청북도 단양군청 홈페이지도 참고 인용했습니다. 전재훈 기자의 강원도민일보 기사와 사진,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신문, 국립민속박물관의 매화시첩,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도 참고 인용했습니다. 김지지의 블로그 지지엔지와 이현규 선생의 글도 참고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소장작품인 강세왕의 도산도와 간송미술관 소장작품인 겸재정선의 도산서원과 개상정거도, 신윤복의 풍속도 하첩 중 주유청강도 참고했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